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우선 동요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학계, 언론, 시민사회, 의회의 관점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외교광장 연례포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은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제고 실수로 혹은 어떠한 문제로군 도발의 가능성이 전쟁이나 긴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김주윤 교수님께서 우리 외교의 방향을 학계 관점에서 좀 조망해 주시는 그런 발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외교광장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말씀드리지만 그 학계를 대표하거나 외교광장을 대표할 만한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변명 같지만 흔히 복잡한 국제관계의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런 그 당위성 내지는 그 방향성은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그 옹색한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외교의 방향 한 6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사회자님께 엊그저께 드리긴 했는데 이걸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끊길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그 외교의 방향 앞서서 이제 다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좀 궁색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 미국 가치 외교의 허구를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진정한 가치, 평화면 평화겠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신냉전 내지는 양극화의 허구를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3지대 국가들이 그러듯이 한국도 냉전적 이분법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뭔가 국익을 무게중심으로 한 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놓고 서로 자기 쪽으로 줄다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과 위기를 예의주시하되 확대 과장하지 말 것이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 좀 상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중국 위협론 내지는 대만 위기론 예를 들면 조금 확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전에 조지프 나이가 199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제 국방부 차관보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대하면 중국은 분명 적이 될 것이다.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국을 적으로 대한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협론이나 위기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를 자극한다면 그 위협과 위기의 가능성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낙관론을 강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 나온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Foreign Affairs의 그 라이언 하스라는 그 브루킹스의 그 연구원이 제이크 설리번을 살짝 까면서 이미 그 미국의 노선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왈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줍지 않게 해석을 해보면 현존하는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미국 노동자들을 망하게 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국제정치 경제의 그 정설에서 탈피를 해야 이것이 살 길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예를 들면은 중국과의 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디커플링 하지 않고 커플링을 하려고
하고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미국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그 미국의 시민들의 그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자연스럽게 대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국내 정치적 의미도 있는데요. 또한 그 미국이 뭐 디커플링을 안 하되 디리스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디리스킹 역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최필수 교수님 등등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그 기업들은 예를 들어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소위 그 에너미 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과 물밑에서 많은 그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디커플링도 어렵고 디리스킹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거나 허구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뭐 중국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5번째 토킹 포인트는 외교가 국내 정치에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국내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올라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퓨 리서치 센터 등이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들의 많은 분들이 중국의 어떤 인권이나 가치 같은 것은 분명 중요하되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그 경제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단히 실리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조사 대상과한테 그런 그 실용주의적 관점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어떤 통계는 역시 시간 관계상 넘기고요. 요는 국내 반중 정세 편승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제일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국익을 견지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국익을 초월해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리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위상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미중 간에 끼어 있는 국가로서 미중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 남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나토 국가들도 1924년까지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비 증액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 그 Foreign Affairs에서 자랑하기를 미국 힘의 근원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동맹들의 군비 증강에 있다. 뭐 이러한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무기의 제조나 운용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라든지 군사기지 등등과 관련돼서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는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인도에 이어서 한 국가로 치자면 세계 4위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탄소 배출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함께 좀 도모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다면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그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그 한 50%의 가치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의 작년 경우 한 29%는 중국의 닝더실다이라는 CATL이라는 중국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스촨에 있는 그 닝더실다이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스촨성의 공장 가동은 당연히 전기로 이루어지는데 수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그 양자강의 수위가 19세기 중반 그 관측일의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닝더슈타이라는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게 됐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테슬라한테도 손해가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에 아니면 그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기후 변화 내지는 그로 인한 가뭄을 공동 대처해야 될 명분이 있고 이익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런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그 리더 역할을 좀 해나가면 뭔가 위상도 높아지고 운신의 폭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뭐 반도체, IT 다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한 상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선은 다각화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 국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동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비 지출과 맞먹는 것이 사실은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일수록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군사비로 인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전체의 한 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탄소 배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의무적으로 보고가 되지만 사실 군사비에는 예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의무 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 광장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인 거는 이후에 또 말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발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관점에서 우리 외교 방향을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정재윤 기자님 모시고 외교의 방향, 그 언론의 관점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외교광장 회원으로서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제가 이제 아기가 30개월인데 주말에 모임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의 관점에서 그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현장의 어떤 그러한 제가 보고 느낀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극히 이례적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앞서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패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먼 나라에서 나는 중동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동에서의 전쟁도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의 외교는 쉽게 말해서 미국 바라기죠. 안보적인 관점에서 특히 미국과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은 하진 않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입장을 미국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최근 이 전쟁 관련해서는 현재 외교관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입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격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답입니다. 이게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인데요. 우리도 이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미국도 결국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줬지만 무기 지원 등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이 물밑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즉 외교의 방향성이 명확한 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외교는 국익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정해진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그걸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좀 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진석 국장님께서 그 단톡방에 제가 이스라엘 대변인 그 인터뷰한 거를 링크를 올려주셨다고 지금 좀 전에 전해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마스 쪽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만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시켜서 이제 선정적인 보도를 좀 하는 경우들이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선제 공격에 당할 수 있는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를 없애야 한다라거나 혹은 북한이 뭐 핵무기를 얼만큼 보유했을 때 한국에도 하마스 같은 이런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북한에 맞서려면 우리도 대화가 아닌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분석 기사들인 건데요. 이러한 보도를 접한 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그대로 주입시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일본에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그에 호응하는 모습이고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상당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워진 그런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외교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 뭐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이전 정부에 있던 공무원과 지금 현 정부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정책 기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전 정부 때는 어떻게든 일본과 각을 세우려고 했다면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든 일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점들이 눈에 좀 띕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공물 복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예전 같으면 이 일이 있고 난 당일에 곧바로 보통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일에는 아무런 성명이 없어서 기자들도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왜 성명을 안 내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성명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에는 사실 일본 의원들이 참배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각에서 했을 때에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 조금 그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성명을 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뭐랄까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냈는데 뭐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홍보 영상을 국민들에게 오염수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어민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안전성을 강조한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뭐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기조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좀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런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GPS입니다. 즉 이게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뜻하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새로운 어떤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뭐 분명히 우리 정부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연달아 터지는 전쟁 등 이런 복잡한 국제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3세션의 발제자분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네, 정재윤 기자님도 국익과 관련한 무게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대미 외교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평화에 대한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군비 경쟁으로 가속화되고 군사비 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몇십 년 만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과제 안에서 또 빈곤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수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좀 남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나중에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발제자 모시겠습니다. 이대훈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시민사회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셨고, 장대진 교수님도 규범적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대훈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대안의 하나로 조기 경보와 관련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이 그래도 남성 2명, 여성 2명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매우 죄책감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평화학이 배경인데요. 그래서 외교광장에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평화연구와 더 잘 접속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말씀 주제는 짧지만 시간이 동북아 무력 분쟁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의 필요성으로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도입부로서 오늘 여러 발표와 토론에 대한 반응을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김준영 선생님이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라고 제가 듣기에 희망 섞인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생성, 국가의 구성, 거기에 우리의 역할을 시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현실을 봐야 되는데, 동북아의 모든 국가는 군대를 만들고 군대가 국가를 만들어 온 그런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국을 보면 그 군대가 국군이라기보다는 동맹군의 소속군이고, 그 동맹의 상위 글로벌 세력이 지금 한미일이라는 지역 군사동맹,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 동아시아 나토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계획 속에 그 군이 있습니다. 이 군이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질문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단점과 부족한 점과 다음에 새로운 더 좋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교 정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점, 불가능한 점, 구조적으로 제약된 점,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무력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 동북아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의 부제목을 앉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예측의 욕망에서 예방의 사명으로. 네, 저희 예측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예측 불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가가 군대를 만들고 군대가 국가를 만드는 이 구성의 과정을 본다면 비판적 행위자들이 또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예방의 대안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진로, 국가의 진로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세력 변동 전환기이고, 동북아에서도 어떠한 전환기적인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외교는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구성적 영향력, 그러니까 진영에 편승하는 외교의 실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3년 후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이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이고, 그다음에 조만간 세계 3위에 되는 군사력을 가질 일본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5년이 현실에 파국을 또는 타격을 만들어내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사용된 전쟁이라는 용어에 문제제기합니다. 유엔에서는 2001년도에 자료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 사무총장이 제안해서 총회에서 채택된 무력 분쟁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의 양상이 너무 달라졌고 전쟁을 준비하는 구조적인 정치적인 이념적인 측면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각종 각양의 무력 분쟁에 대해서 보다 다채롭게 생각하고 보다 다채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전쟁을 군사적으로 예방하려는 반응 중심의 멘탈리티에서 정책 이념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이념으로 정책 이념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21세기 세계는 파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찰인데 무력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깊게 학습합니다. 이 학습이 다음 전쟁을 변화시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정규군의 전쟁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전쟁은 지역적으로 발생하지만 모든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인 거리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정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구조적인 변동기에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라는 질문보다 지금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와 일본에서의 기시다 정부의 신외교안보 정책과 그것의 발현으로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만 들겠습니다.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필리핀의 루선섬 최북단에 미군이 최첨단 기지 4개를 만들고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요. 오키나와 열도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사정거리 1,400km에서 1,600km 정도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400기에서 500기 이상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방비 예산은 일본을 세계 3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이 정신적인 족쇄에서 약간 벗어나서 연구를 하고 실천의 과제를 모색하는 약간 객관적인 지향을 약간만 도입해도 이러한 변화들이 이 경계선 넘어 있는 국가들에게 제 느낌에 소름 끼칠 정도의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동북아에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묶여 있는 이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비 지출과 군사훈련의 정도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제는 인류사적으로 특별한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에 이런 조치들은 동북아에 있는 여러 행위자들의 의지의 선택지, 정치적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UN 2001년도 보고서, 무장 갈등 보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반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방한다는 것은,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회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경로를 강화하고 운영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막는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를 변혁시키는, 국가를 변혁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분쟁 예방에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서 무력 분쟁 위험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기 전에 이를 그 조짐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준비는 훨씬 오랜 기간을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에만 반영해서는 안 되고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비와 국제적인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이것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전무합니다.
정치적 지도력에서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비판적인 연구자, 시민사회에서도 전무합니다. 대부분의 평화지향 세력들은 일국주의, 자기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평화 분쟁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21세기의 분쟁이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러나 소모 가능한 자원과 인구를 갖고 있는 로컬에서만 발생한다는 최근의 전쟁의 교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원과 그 인구 비중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조짐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우선이라는 상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보다 예방이 더 상식적입니다. 위기에 대한 분석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방적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 분석을 더 정교할 것이고 저희의 변화 경로에 저희가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담론적인, 이론적인 영향력을 더 높일 것입니다. 예방적 행동은 아무리 작더라도 국경을 넘는 학습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작은 장점이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일반 시민 대중 차원에서 복합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방적인 조치들은 매우 높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력, 새로운 외교 노선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외교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정작 국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린다는 점을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기 경고라는 매우 좋은 정책 개념이 있습니다. 얼리 워닝인데요. 얼리 워닝은 한 번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학습 효과를 위해서, 정책적 학습 효과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피스모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한국에는 제대로 된 평화학회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올해 4월 달에 일본에 달려가서 일본 평화학회와 같이 동북아에서 조기 경보를 실천하고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동북아의 군비 증강, 그다음에 소소하지만 예비적 군사 충돌, 그다음에 군사 작전의 성격, 이러한 것들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위기의 전조 단계로 인지하고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북아 군사 충돌의 위기의 임박성, 그다음에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서로 상호 도발과 긴장 상승에 나서고 있는 점을 인지하여 이 도발이 북한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서방의 큰 지구적 서방의 해석으로부터 해방돼 주십시오. 도발이라는 언어를 특히 국제정치학에서 비판적으로 해체시켜 주십시오. 분쟁은 항상 상호적이고 그러므로 도발은 항상 상호적인 행위와 인식의 복합체입니다. 국제정치학을 심각하게 연구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의 행위를 설명할 때 도발이라는 행위를 쓰고 한미일 행위를 쓸 때 절대 쓰지 않는 이 편향성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모든 국가의 상호 도발을 있는 그대로 널리 알려주십시오. 분쟁과 갈등이 모두 상호적이며 발생에는 과정이라는 곡선이 있고 매 곡선의 단계마다 개입의 지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시민이 통제하지 못하는 군비 경쟁, 시민이 통제하지 못하는 군사력 증강, 시민이 통제하지 못하는 군사훈련이 전쟁의 전조 단계임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누가 더 적극적인지 데이터에 기초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21세기 전쟁이 19세기, 20세기 전쟁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십시오.
소모 가능한 인구와 소모 가능한 자원이 패권의 시각에서 존재하는 곳에서 글로벌한 로컬 전쟁이 일어나는 점을 미리 학습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준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우선은 진영 편향적인 외교가 가져온 것이 지정학적인 위기이고 이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관리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데 무게중심을 훨씬 많이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얼리 워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문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아까 생각나요. 이문영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뉴스 기사들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분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우리 여기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서 또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또 질문해 주실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께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훈 선생님.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돼 있기도 하고 가장 긴급한 관심 를 따라서 이대훈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시민 통제 능력 이거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행동해 왔었던 바이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사회하고 평화학회하고 코워크하신다는 건 말씀 들었는데 너무 반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그 시민사회 연대의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 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에 대한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시민이 아니라 유권자로 호명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유권자 연대. 이런 식으로 좀 더 정치권과의 거버넌스를 추동하면서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좀 다른 방식도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시민사회의 연대를 생각했을 때 그 커먼 그라운드를 어떻게 놓을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종교, 여성 이런 식으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시민사회 국제연대 혹은 뭐 우리 국내 안에서라도 공통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커먼 그라운드가 무엇일지 현장에서 인사이트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변호사이고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또 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그리고 회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격화된 감정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을 대변하고 어느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뭐 규탄과 관련되어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적대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의 시선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적대적인 두 세력에 대한 것을 직면하였을 때 시민단체에서 물론 인권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평화와 그리고 전쟁이 멈추는 그 목표 지점을 얘기를 한다면 더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격화되어 있는 것을 끊자라고 했을 때 뭐 국제법적인 시선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공격은 국제법에 위반되었고 또 하마스가 사실 첫 번째로 공격했던 거는 또 월 크라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하게 국제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전쟁을 딱 멈추는 그 지점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는 더 공부를 해야 하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남겨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두 개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을 보면은
특히 중동전을 보면서 느끼는 게 특히 미국의 시스파이어 부분에서 굉장히 즉각적 휴전에 반대하는 거 보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미국이 줄곧 비판해 왔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선적 자유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그야말로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미국이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얼마나 가식이며 위선적인가. 그리고 민족주의가 얼마나 공고한가. 민족주의가 얼마나 공고하고 특히 러시아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슬라브 민족주의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자유주의를 훨씬 압도하는 전통적인 그 일종의 민족주의 이념이 21세기에 향후에도 계속 지배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명 충돌과 우리가 세계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저는 살롬, 미르가 정답이 아닐까. 평화가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가 대전제가 필요하다면 자유를 우선하는 게 평화이고 평화 가치만큼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이 있겠는가. 지금의 두 개의 전쟁을 목도하면서 이게 공이 우리 한반도에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발제자분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농업이고요. 여기를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김준영 박사님의 강의라든가 저 앞에 계신 우리 김종대 교수님의 이 유튜브 막 그런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아까 평화도 얘기하고 지금 이대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평화가 뭔가? 우리 북한의 국민들이 또 우리의 국민들이 같은 국민이고 안타까워하고 해야 할 그 동질성 그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북한이 고난의 길이다 뭐다 하고 지금도 또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고난의 길에 할 때 우리가 북한 어린이들한테 북한 국민들한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나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이 단체에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내는 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 두렵다고. 왜? 드리는 거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차마 못 받겠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대훈 선생님 같은 분들이 평화고 지정학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 남북 북한 어린이들은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우리 의약품 보내고 먹을 거 보내고 이것만은 도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다 라고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과 김준영 선생님의 팬이시라고 하시니까 외교광장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딱히 질문을 어떤 분한테 지정하기보다는 아우러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 네, 근데 많이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한 2분 30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시계를 못 보고 시간을 다 쓰면 어떡하죠? 네, 2분 30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많이 넘으셨걸랑요. 네. 동북아시아에서 조금 넓게 봐서 이제 아세안의 ARF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세안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시민국제연대 할 수 있는 토대와 경험치,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이제 핵심 문제고요. 참고로 이제 조영민 선생님하고 머리 맞대고
몇 년도죠? 2019년도 시민 공공 외교 중에 평화 문화에 대한 어떤 일종의 블루프린트, 일종의 큰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뭐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회든지 전쟁과 평화의 주제로 관련돼서 보면은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고요. 일본도 다녀보면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국경을 넘어서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만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정세 속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운동 그룹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중과 친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그 다음에 이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1차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언론과 여야를 넘어서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보는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교정하는 일이 저희의 윤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인 모임을 했는데 중동과 그 앞에 있는 그쪽 친구들이 그냥 절규를 해요. 이 한국의 이 국가와 이 언론에서 나타나는 이 왜곡을 좀 멈춰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요점과 관련돼서 한국인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정부냐 보수정부를 떠나서서 저희의 군사력과 저희의 미국의 예속된 외교 때문에 한국 국가의 폭력성, 한국 국가의 악당적인 성격, 그다음에 전기 지구적인 해악에 대해서 반성적인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도 지난 몇 년 동안 2배로 진화했죠. 민간인에 대해서 애석하는 거 사실 그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에 대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국가의 속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국가 정체성을 넘어서서 연구하고 비판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언론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기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언론의 편향성, 어떤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들, 특히 또 요새 나오는 가짜 뉴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이 걸러내지 못하고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성찰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대변해야 하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편을 듣는 건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테러 단체인 하마스 편을 들어야 맞는 건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적으로 하마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크라임을 저지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전쟁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딱 떨어지는 것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앞서 발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 원론적 수준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수위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섣불리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좀 편향적인 입장을 낸다라거나, 물론 이제 유엔에서 어떤 이제 표결이나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사안이더라도 이제 요르단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좀 휴전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결의안을 냈을 때는 반대는 아니고 이제 기권을 했다가, 또 캐나다가 비슷한 안을 냈을 때는 또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부의 그런 원칙은 있을 수 있지만, 딱 떨어지는 전쟁 범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 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지적해 주는 것이고, 하마스가 잘못했으면 지적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사실 저도 이제 이제 하마스 쪽에서 계속 올리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눈을 뜰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 하면서 올리는 영상들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의 영상입니다. 의도가 다분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 민간인들이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하마스고 정말 제가 뭐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테러가 있던 그 10월 7일이죠. 10월 7일 뮤직 페스티벌에 갔던 그 여성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이분은 놀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제 패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이제 패션 사업에 대한 홍보차 이 페스티벌에 갔다가 결국 자기의 그 친구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을 겪은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 마무리해달라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언론도 분명히 적시해야 될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그 누가 됐든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고 이것을 굳이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발표할 때 말을 굉장히 빨리 해서 시간을 좀 아낀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3분으로. 네. 제가 또 네. 마음이 엄청 약합니다. 네.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괜찮으십니까? 3분 괜찮으십니까? 네네. 별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우리 김재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이제 반동이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리버럴리즘 대신 프로텍셔니즘이 경제에서는 있고요. 뭐 글로벌리즘이나 뭐 코스모폴리터니즘 같은 뭐 김구 선생의 사회 동포주의 같은 것이죠. 뭐 그런 것보다는 내셔널리즘이 횡행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 듯한 형상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수록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국 외교에도 이제 약간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제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내셔널리스틱 인터레스트를 넘어서 생명 아니면 뭐 진실된 보도 이런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적용돼야 될 원칙이다. 따라서 뭐 인권과 생명, 진실, 약자, 형평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한국의 외교가 좀 가야 되는데 한국의 외교는 허구를 내지는 위선을 쫓아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역시 뭐 김재원 선생님께서 뭐 위선적 자유주의 해서 위선을 지적해 주셨는데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가치 외교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데 위선적인 그러한 그 가치 외교에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미국이 가치 외교 내세우면서 그 중국 때리기를 할 때 그 차이나 배싱이라고 하죠. 중국의 그 가치 부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지ang 그 웨이와주, 그 위구르족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아들 부시죠, 조지 W 부시가 2002년에 신장 독립단체인 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미국 자신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린 바가 있고요. 언제 거기서 내렸냐면 18년이 지난 2020년이 되었어야 내렸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한겨레 이본영 그 워싱턴 특파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번 이슬람 하마스 관련해서 한 말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가자 지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고 그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빵을 주겠단다. 인도적 지원이죠. 이 무슨 회개한 행태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으란 말인가? 이런 그 위선적인 모습 우리가 되게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30초 정도만 17초 남았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미국의 위선과 연결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좀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프리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후반서부터 뭐 나름대로 각 나라의 그 민주화 지수를 측정한다고 약간 바이어스가 있긴 합니다만 나프리 국가로 평가된 5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5개국에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누가? 2021년도에 미국이.
이와 같은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무기를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꼭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손재민 논설위원,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한 대목을 그대로 옮기자면, 솔직히 말해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장혜영 의원실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역시 그 유엔 그 관세 데이터 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리가 과연 그 책임에서, 중동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시 이러한 그 무기 판매와 전쟁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가뭄, 폭염 등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목전에 불이 났는데, 목전에 목이 말라 죽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또 반동입니다. 그런 역세스를 바퀴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지적인 노력, 시민사회 노력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갈등과 분열, 분쟁 이 속에서 사실 그 역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계의 역할, 그리고 언론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광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공통으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상호 다연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단지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말씀 주셨던 무기 수출과 기후변화, 그리고 군사비 지출이 사실은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주셔서 사실 저희가 과제를 더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더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재관 교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평화 운동하면서 Peace First Approach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가정이고 실천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은주 선생님 아까 유권자 말씀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권자보다 시민의 범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우리가 이 평화 과정에서 이들을 소외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러한 그 모든 우리가 세대를 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외교광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대에 걸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의 메아리가 전국 그리고 전 세계로 펼쳐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의견과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토론회나 이렇게 저희 연례 포럼 같은 거 준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1주년 연례 포럼 준비한다고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도와주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김진석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김창립 선생님, 김나영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외교광장에서 가지고 있는 과제들 앞으로 향후에도 더 많이 논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 새롭게 또 많은 대안적인 목소리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3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